자, 요인물 4페이지. 연단위 복리란 말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재보험사업자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좋아요.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그 다음 해에 원금으로 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 자, 뒤에 문 좀 닫아 주실래요? 자, 다음에 비용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서 보험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저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인데,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는 건 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에서 그 사고 잔존물을 차에 싣는 비용, 그리고 청소 비용, 그리고 잔존물의 해체 비용 등이 잔존물 처리 비용에 포함이 돼요. 다만 자, 잔존물을 차에 실은 후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오염물질 제거 비용은 잔존물 처리 비용에 포함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가축재해보험에서 차에 실은 후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원래 포함이 안 된다 그랬는데, 가축재해보험에서는 합법적인 시설에서 렌더링 비용은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 렌더링이 뭐예요? 그렇죠. 그 아주 고온의 그런 렌더링 시설에서 가축을 넣어서 기름을 추출해내고 뭐 이러는 처리 방법들. 자, 두 번째, 손해 방지 비용은 손해의 방지나 손해의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그런데 만약에 가축 사업자가 가축에게 예방접종하고 뭐 가축에게 뭐 축사가 약간 무너졌는데 그거 보수하고, 얘는 손해 방지 비용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이런 비용들은 손해 방지 비용에 포함이 안 된다. 자, 대입금 보전 비용은 사고의 원인이 제3자로 인해서 일어난 경우, 자, 계약자나 또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죠. 이럴 때 그 권리를 지키거나 또는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 대입금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은 일단 전제가 보험사업자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을 때 잔존물 보전 비용이 지출이 가능하다. 만약 재보험사업자가 그 잔존물 필요 없으니까 치우세요 이랬다면 보전 비용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잔존물을 보존하거나 이렇게 잔존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자, 마지막 기타 협력 비용은 재보험 사업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재보험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지출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 기타 협력 비용이다. 과거에는 저 5가지를 소수라라고 15점짜리로 나온 적도 있어. 비용 손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서 5가지.
자, 다음에 가축재보험에서 대입권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업이익이란 말이 나오는데 얘는 한 두당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잔액을 사업이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익률 부분은 조금 봐두셔요. 이익률은 자, 비육돈 한 두당 가격 (100kg) 기준 가격분의 이 비육돈 가격 빼기 경영비를 해서 나오는 비율이 이익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익률이 16.5% 미만이다. 그러면 이익률은 16.5%로 본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만약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한 이익률이 뭐 25%다. 그러면 25% 그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계산했더니 뭐 14.5%가 나왔다. 이때 이익률은 16.5%로 본다. 충분히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자, 이익률 보겠습니다. 손해 발생 시에 다음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 단, 이 기간 중에 이익률이 16.5% 미만인 경우 이익률은 16.5%로 한다. 자, 다음에 소도체 결함 축산 유지 정기적 장치 위험. 얘는 특약사항에 있는 건데요. 소도체 결함 보장이라는 건 상당히 특이한 거라 그랬죠. 자, 농작물 재보험에서 농작물은 수확하기 전까지, 가축 재보험에서 가축은 폐사하기 전까지만 보장해 주는 게 우리 보험이야. 근데 소는 도축된 몸뚱아리에서 발견된 결함까지도 보장을 해줘요. 소 도체 결함 보장이란 도축장에서 소가 도축되어 경매장까지 가는 사이에 발견된 도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경매 가격이 하락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거. 자, 다음에 축산 휴지가 있는데 얘는 돼지 품목에만 적용되는 거. 축산 휴지, 얘는 이 양돈 농가가 그냥 쉬고 싶어 쉬는 게 아니고 주계약이나 특약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축산업을 쉬게 되는 걸 축산휴지라고 그러고, 특약으로 축산휴지위험보장은 그렇게 축산업을 휴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게 축산휴지위험보장이다. 자, 다음에 정기적 장치 위험인데요. 얘는 축사 내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설비들, 정기적 장치들이 많아요. 이런 정기적 장치가 고장나서 온도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가축에 피해가 갔을 때 보장해 주는 것. 자, 다음에 가축 질병 관련은 돼지는 TGE, PED, 로타바이러스 세 가지를 보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TGE는 전염성 위장병, PED는 유행성 설사병,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돼지 MSY는 이건 저도 생소한 단어인데 우리 교재가 나와 있어서 가볍게 한번 봐두시라고 넣어놨어요. 돼지 MSY란 어미돼지 한 마리가 1년간 생산한 돼지 중에서 성체 110kg 이상이 돼서 출하한 마리수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돼지 MSY. 다음에 소고기 이력제도와 수의사 처방제인데, 소고기 이력제도는 소가 태어나서부터 도축되고 판매될 때까지 그 소에 관한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어떤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자, 다음에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 오남용이나 또는 축산물 내에 그 어떤 약품 잔류가 되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물의약품을 처방할 때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용어의 해설이었고요. 보험에 이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위험의 정의를 보면 이 위험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야. 꼭 안자를 내가 이렇게 쓴다. 자, 그리고 위험은 현재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현재 일은 아니지.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다 하는 미래의 일이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100%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위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험은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발생 가능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 자, 위험과 관련된 개념은 우리가 조금 보고 가게요. 자, 위험과 관련된 개념은 위태가 있고 손인이 있고 손해가 있는데, 위태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위험한 상태가 위태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손인은 손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사고라고 부르는 것. 손해의 원인.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피가 막 퍼부어서 농작물에 손해가 발생한다. 이게 손인. 손해는 손인의 결과, 이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목적물의 가치의 감소 또는 손실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밑에 위태, 손해, 손인의 관계, 거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세요. 위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는 단계고, 손인은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 손해는 위험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음에 위험을 분류를 하면은요, 먼저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 있어요. 객관적 위험이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똑같이 피해받을 수 있는 위험. 주관적 위험은 개인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지는 위험. 그래서 우리가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이다. 자, 두 번째,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어요. 순수 위험이란 손해 발생 가능성만 있고 이익 볼 가능성이 1도 없는 위험. 투기적 위험은 손해 발생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위험. 그래서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위험은 순수 위험이다. 자, 다음에 정태적 위험하고 동태적 위험이 있어. 정태적 위험이란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그 결과가 변하지 않는 위험. 근데 동태적 위험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위험의 정도가 점점 변할 수 있는 거. 위험의 정도가 변해버린다면 보험의
보험 대상으로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정태적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다. 자, 마지막으로 특정적 위험과 일반적 위험이 있어요. 특정적 위험이라는 건 뭐 화재, 교통사고, 지진 이거 같이 특정한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한정되어 있는 게 특정적 위험. 일반적 위험은 뭐 내란, 전쟁, 폭동, 뭐 아니면 우리가 작년까지 고생했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보험의 대상으로 못 하겠죠. 그래서 특정적 위험을 보험의 대상 위험으로 한다. 만약 시험에 위험의 분류 중 보험 대상 위험을 4가지 이상 쓰시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다음에 특정적 위험 이렇게 4가지를 써야 됩니다. 자, 다음에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면책위험이 있는데요. 자, 담보위험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이 담보위험이에요. 몇 년 전인가 일소피해 담보조건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못 쓴 사람이 있어. 일소피해 담보조건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일소피해가 났을 때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기준에 대해서 쓰라는 이야기. 자, 일소피해 담보조건이 뭐예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검게 그을이거나 착색된 현상이 일소피해야. 근데 이 일소피해가 나려면 전제가 폭염이라는 게 전제돼야 되잖아. 이때 폭염이란 이틀 이상, 2일 이상 33도씨 기온이 지속될 때 폭염으로 한다. 그때만 재보험 사업자가 보장을 해주는 거. 그래서 담보조건은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위험. 얘가 담보위험. 자, 비담보위험은 우리가 부담보위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재보험 사업자가 담보하지 않기로 약정한 위험.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우리 부보장들 나오죠. 자, 적화전에서 일소피해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보장, 다음에 복분자에서 수학기 부보장, 뭐 비가림시설에서 비가림시설 부보장, 농작물 부보장, 수재위험 부보장 이렇게 부자가 나오는 것들이 본래는 보장해 주는 위험이지만 계약자하고 보험자 사이에 나 이것은 보장 안 받아 하고 약정했을 때 그 계약자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빼버린 위험, 제외한 위험이 비담보 위험이다. 마지막으로 면책 위험은 당초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위험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증권 봐도 그렇게 돼 있어. 운행 중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등으로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책임을 안 지기로 약정한 위험. 자, 다음에 위험관리 목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는 거 한 줄 정도. 자, 다음에 위험관리 방법인데요. 물리적 위험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작년에 5점짜리로 나왔어.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자, 다음에 재무적 위험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즉 많은 동질적 위험을 결합해서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재무적 위험 관리를 통한 대비는 위험 보유,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 다음에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 세 가지가 있다는 것.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자, 다음에 보험의 정의. 보험의 정의는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법적인 관점, 수리적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경제적 관점은 가장 중요한 게 위험을 결합해서 위험을 감소시킨다 하는 것. 사회적 관점에서는 자, 다수인이 참여할 때 보험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보험사에서 화재 보험을 판매를 했는데 10명만 가입하고 아무도 가입을 안 해. 그러면 보험으로서 성립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보험으로 역할도 못 하겠죠. 자, 법적인 관점에서는 회사와 계약자 간에 재무적 손실을 약정한 재무적 손실의 보전을 약정한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험이다. 자, 수리적 관점에서는 통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미래 손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보험이 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보험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타이틀만 관리하시게요. 일단 충분히 시험에 보험의 특성 5가지 이상 쓰시오는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자, 보시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화시키고 위험을 분담하고 위험을 전가하고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얘는 이득금지 원칙하고 맞물려 있는 이야기죠. 자, 보험의 대원칙이 뭐예요? 이득금지 원칙. 보험사고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다면 엄청난 보험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손해본만큼만 보상해 준다가 이득금지의 원칙으로 보험의 대원칙. 자, 다음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계약자가 많을수록 보험자는 손실 예측이 쉬워지고 가능해진다 하는 게. 자, 보험의 특성 5가지 쓰시오. 그러면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위험 분담, 위험 전가, 다음에 대수의 법칙,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5개를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그러면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비슷비슷한 동질적 위험이 많이 존재해야 돼. 자, 두 번째, 손실이 반드시 우연적으로 발생해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손실의 규모가 한정적 손실이어야 되고 비재난적 손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일 때 보험이 가능하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보험도 보험료가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라 그러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없겠죠. 보험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도 보험의 성립 요건이 된다. 그다음에 보험의 기능도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는데요. 순기능은 손실을 회복하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불안이 감소되고 개인의 신용력이 증대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가지고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계약자들의 안전의식 고양에 일조한다. 저는 보험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더 주목을 하고 싶은데 보험의 역기능은 지금 우리가 3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보험도 상법에 규정된 상행이거든요.
그러면 사업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사업비용이 발생하면 만약에 이 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어도 이 사업비용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건데 불가피하게 사업비용이 발생하는 게 보험의 역기능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보험 사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실 과장으로 인해서 손실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 이 세 가지는 조금 쓰는 연습을 좀 해놔 보세요. 자, 다음에 역선택하고 도덕적 위태인데, 역선택은 뭐예요? 보험 가입 시, 도덕적 위태는 보험 계약 기간 중,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 역선택은 뭘 역선택이라고 그랬어요? 계약자보다 보험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일부러 위험률이 더 높은 보험 목적물을 선택해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해율을 높이는 게 역선택. 그래서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어요? 가수원내 나무는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기르는 가축은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단지 내 하우스는 전부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이런 역선택 방지 제도가 있죠. 자, 도덕적 위태는 자, 보험 계약 그 계약 기간 중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어떤 보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일부러 높이거나 또는 손해액을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 집들이 좀 허름하니까 주택 화재보험 들어놓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밀어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보면 도덕적 위태가 되겠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자, 그래서 3번은 가로넣기로 나오기가 딱 좋은 거. 역선택 및 도덕적 위태의 비교.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 집단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데 비해서 도덕적 위태는 계약 체결 후 고의나 인위적 행동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을 높아지게 한다는 이야기.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보면 보험 관련 부분이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일단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나중에 시험 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농작물 재보험 제도입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뭐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가입하듯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입 요건을 정해놨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가입하려는 농작물의 해당 지역이, 해당 작물에 대한 보험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일 것. 자, 두 번째, 해당 농작물에 대한 보험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것. 즉
금액으로 따질 땐 최저보험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것, 100만 원 이상일 것, 200만 원 이상일 것, 면적으로 따지면 최소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각각 작물별로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최소 경작 규모가 그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세 번째, 가입하려는 해당 농작물로 농업 경영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것. 얘는 왜 그래? 자, 보험료의 50% 이상 또는 자치단체 지원까지 합치면 80% 이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농작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